1986년 2월 이스라엘 텔아비브 공항 비행기 한 대가 착륙했습니다. 탑승객 중 한 명이 휠체어에 실려 내려왔습니다. 66세의 노인이었습니다. 흰 머리카락, 굵은 손, 평범한 할아버지처럼 보였습니다. 공항 밖에는 수백 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취재진도 있었고 생존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의 얼굴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노인의 이름은 존 데미안유크. 직업은 자동차 공장 노동자. 거주지는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평생 자신은 그냥 우크라이나 출신 이민자 할아버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노인을 재판에 세우려 했습니다. 아돌프 아이히만 이후 처음으로 나치 전범 혐의로 기소된 인물로서. 그리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서부터 진짜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닥터 쿠르보입니다. 저는 오래 살았습니다. 수백 년을 살면서 별의별 이야기를 다 수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져온 이야기는 그 중에서도 꽤 특별한 편입니다. 한 사람이 40년 가까이 다른 사람으로 살았고 2번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한 번은 뒤집혔고 그 뒤집힌 이유가 오히려 더 무서운 사실을 증명해버린 사건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게 꼭 좋은 일만은 아닐 수도 있다고. 1920년 소련 우크라이나의 작은 마을 도보비 마카린치. 이반 데미안유크라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농부 집안이었습니다. 소련 치하에서 자랐습니다. 스탈린의 집단화 정책으로 우크라이나 농촌이 무너지던 시대였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그 땅에서 자란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도 어느 정도는 짐작이 가실 겁니다. 1940년 그는 소련 적군에 징집됩니다. 20살이었습니다. 2년 뒤인 1942년 5월 크림반도 케르치 전투에서 독일군에게 포로로 잡혔습니다. 폴란드 헬름 근처의 포로 수용소로 이송됐습니다. 여기까지는 비극이지만 드문 이야기는 아닙니다. 독소전쟁 당시 독일군에게 포로로 잡힌 소련 병사는 수백만 명이었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가 수용소에서 굶어 죽거나 학대로 죽었습니다. 이반 데미안유크도 그런 수많은 포로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거기서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독일 SS는 점령지에서 소련 포로들 중 일부를 선발해 특수훈련시설로 보냈습니다. 폴란드 루블린 근처 트라우니키라는 곳에 있는 캠프였습니다. 거기서 훈련받은 보조 경비원들은 나중에 독일이 운영하는 수용소와 학살시설에 배치됐습니다. 이 트라우니키 출신 인원 760명이 직접 관여한 학살 피해자 수가 160만 명이 넘습니다. 트레블린카, 소비보르, 벨제크, 이른바 라인하르트 작전의 핵심 시설들입니다. 이반 데미안유크가 이 트라우니키에 합류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소련 기록 보관소에서 발견된 신분증 하나. 발급기관은 SS, 이름은 이반 데미안유크,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출생지, 부친 이름, 눈 색깔, 머리카락 색깔, 얼굴형 등에 있는 흉터 위치까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치 기록도 있었습니다. 이 카드 하나가 이후 30년 가까운 법정 싸움의 핵심이 됩니다. 전쟁이 끝난 뒤 이반 데미안유크는 서유럽에 있었습니다. 이름을 바꿨습니다. 존 데미안유크. 1952년에 미국으로 이민했습니다.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 정착했습니다. 포드 자동차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자녀를 낳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활동했습니다. 교회를 다녔습니다. 1958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이웃들은 그를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공장에서도 별다른 문제 없이 수십 년을 일했습니다. 딱히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이민자 할아버지였습니다. 1975년까지는 그 해에 미국 법무부가 이 사람에 대한 제보를 받습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복무한 사실을 숨기고 이민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소련 기록 보관소에서 나온 트라우니키 신분증이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그리고 1977년 법무부가 공식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도 아마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신분증 하나로 뭘 증명할 수 있느냐고. 소련에서 나온 문서면 조작됐을 수도 있지 않느냐고. 실제로 데미안유크 측도 그 주장을 했습니다. 이건 KGB가 반공주의 우크라이나 이민자들을 탄압하려고 만든 위조 문서라고. 소련이 서방으로 탈출한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 체계적으로 문서를 조작한다고.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냉전 시대에 소련이 그런 공작을 한 전례가 없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미국 법원은 이 카드를 여러 전문가에게 감정 맡겼습니다. 종이, 잉크, 사진, 인쇄 방식, 접착제까지 분석했습니다. 결론은 전부 같았습니다.
이 문서는 2차 대전 시기에 제작된 진품이라고. 나중에 독일 바이에른 범죄수사국 감정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카드와 동일한 종이, 동일한 타자기, 동일한 인쇄기로 찍힌 다른 트라우니키 카드 4장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1981년 미국 연방지방법원이 데미안 유크의 미국 시민권을 박탈했습니다. 나치 시설 복무 사실을 숨기고 이민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재판하겠다고. 1986년 2월 28일 존 데미안 유크는 이스라엘로 이송됐습니다. 아돌프 아이히만 이후 이스라엘에서 나치 전범 혐의로 재판받는 첫 번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를 기소한 혐의가 트라우니키 신분증에 적힌 내용보다 훨씬 구체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검찰은 데미안 유크가 트레블링카 절멸 수용소에서 가스실을 직접 운영한 경비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경비원이 아니었습니다. 수용소 생존자들 사이에서 이반 그로즈니, 즉 공포의 이반이라고 불리던 인물. 가스실 엔진을 조작해 수십만 명을 학살하고 희생자들이 가스실로 끌려가는 과정에서 채찍과 파이프와 칼로 고문을 가하고 지나가는 수감자의 귀를 잘라내는 것으로 악명 높았던 그 인물이라고. 트레블링카에서 살해된 사람이 80만에서 90만 명 사이로 추정됩니다. 1987년 2월 예루살렘 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판사 3명이 심리를 맡았습니다. 재판은 15개월 동안 계속됐습니다. 검찰 측 핵심 증인은 트레블링카 생존자 5명이었습니다. 이들은 법정에서 데미안 유크를 직접 가리키며 증언했습니다. 그중 엘리야우 로젠베르크라는 생존자가 법정에서 데미안 유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히브리어로 외쳤습니다. 이 사람이 가스실의 이반입니다. 나는 그 눈을 압니다. 저 살인자의 눈을. 법정은 조용해졌습니다. 로젠베르크는 트레블링카의 가스실 구역에서 직접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본 것들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데미안 유크 측 변호인은 반박했습니다. 이 신분증은 위조다. 생존자들의 기억은 40년이 지난 것이다. 착각일 수 있다. 나의 의뢰인은 트레블링카에 간 적이 없다. 데미안 유크 본인도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굵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공포의 이반이 아닙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닭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1988년 4월 18일 판결 선고일. 재판장 도브 레빈이 144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10시간이 걸렸습니다. 결론은 이랬습니다. 이 법원은 망설임 없이, 의심 없이 피고인 존 데미안 유크가 공포의 이반이라고 확신한다. 유죄, 전쟁 범죄, 유대인에 대한 범죄, 인류에 대한 범죄, 피박해 집단에 대한 범죄, 전부 유죄. 일주일 뒤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교수형. 이스라엘 역사상 아이만 이후 2번째 사형 선고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쯤에서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끝났다고. 증거도 있고 생존자 증언도 있고 법원 판결도 났으니 이제 끝난 거라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꺾입니다. 1989년 소련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소련 붕괴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십 년간 봉인되어 있던 소련 기록 보관소들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 아무도 볼 수 없었던 문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문서들 중에 트레블링카 관련 자료가 있었습니다. 소련이 전후에 직접 신문하고 기록해둔 전 트레블링카 경비원들의 진술서였습니다. 37명 분량이었습니다. 이 진술서들을 검토한 연구자들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37명 중 누구도 트레블링카의 가스실 엔진 운영자를 이반 데미안 유크라고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이반 마르첸코. 마르첸코가 가스실 엔진을 조작했다고. 마르첸코가 수감자들에게 극단적인 폭력을 가했다고. 마르첸코가 공포의 이반이라고. 데미안 유크가 아니었습니다. 이 진술서들은 이스라엘 대법원에 제출됐습니다. 항소 과정에서 새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1993년 7월 29일 이스라엘 대법원 판결. 원심 파기. 데미안 유크 무죄 석방. 이유는 이랬습니다. 37명의 전 트레블링카 경비원이 공포의 이반을 마르첸코라고 지목했다. 이 새로운 증거는 데미안 유크가 트레블링카의 공포의 이반이라는 판단에 합리적 의심을 만들어낸다. 따라서 유죄를 유지할 수 없다. 존 데미안 유크는 이스라엘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우크라이나계 미국인 커뮤니티는 환호했습니다. 보수 정치인들도 박수를 보냈습니다. 소련의 음모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노인이 마침내 자유를 찾았다고. 그런데 말이죠. 아직 안 말한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대법원이 데미안유크를 무죄로 석방하면서 쓴 판결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재판부가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데미안유크가 트레블링카의 공포의 위반이 아닐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이것이 그가 나치 시설에서 복무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다. 바로 그 부분이 문제였습니다. 소련 기록 보관소에서 나온 37명의 진술서. 이 문서들이 데미안유크를 공포의 위반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문서들 안에 다른 내용도 있었습니다. 데미안유크가 소비보르 절멸 수용소에 배치됐다는 기록, 마이다네크 수용소에 있었다는 기록, 그리고 플로셈비르크 강제 수용소에서 복무했다는 기록. 그를 무죄로 만들어준 바로 그 증거들이 동시에 그가 다른 학살시설에서 복무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트레블링카에서 무죄, 소비보르에서는 유죄 가능성. 저도 처음에는 이게 말이 되나 싶었습니다. 무죄 증거가 동시에 유죄 증거라니. 그런데 이게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 사건이 단순한 오판 사례가 아닌 이유입니다. 미국 법무부 특별수사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99년 새로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에는 트레블링카가 아니라 소비보르를 기반으로 데미안유크가 소비보르 절멸 수용소에서 경비원으로 복무한 사실을 숨기고 이민 서류를 위조했다는 혐의였습니다. 2002년 미국 연방지방법원이 두 번째 시민권 박탈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이렇게 썼습니다. 검찰은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데미안유크가 소비보르의 자발적 경비원이었음을 증명했다. 소비보르에서 25만 명이 살해됐다. 마이다네크에서 17만 명이 죽었다. 플로셈비르크에서 9만 명이 사망했다. 두 번째 시민권 박탈이었습니다. 2004년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이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데미안유크는 유대인들을 착취하고 절멸시키는 데 헌신한 인물이라는 표현이 판결문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독일이 나섰습니다. 2009년 4월 5일 존 데미안유크는 미국에서 독일로 추방됐습니다. 독일 검찰이 그를 소비보르에서의 살인 방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기소 건수는 27,900건이었습니다. 소비보르에서 그가 경비원으로 복무하던 기간에 살해된 피해자 수에 해당하는 숫자였습니다. 2009년 11월 미넨 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데미안유크의 나이는 89세였습니다. 휠체어를 탔습니다. 거의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재판은 이전 재판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생존자 증언이 없었습니다. 소비보르에서 살아남아 데미안유크를 직접 기억하는 사람이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비보르 자체가 1943년 수감자 봉기 이후 독일군에 의해 완전히 철거됐기 때문에 물리적 증거도 거의 없었습니다. 검찰은 순수하게 문서만으로 싸웠습니다. 논리는 이랬습니다. 소비보르는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존재했습니다.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 시설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했다는 것 자체가 그 살인 과정에 가담했다는 의미입니다. 직접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더라도 수감자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만 했더라도 그것 자체가 살인 방조입니다. 이 논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2011년 5월 12일 미넨 지방법원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유죄. 소비보르에서 28,060명 살인 방조. 징역 5년. 재판장 랄프 알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법원은 피고인이 1943년 3월 27일부터 같은 해 9월 중순까지 소비보르에서 경비원으로 복무했다는 사실을 확신한다. 91세의 노인이 휠체어에 앉아 판결을 들었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판결 이후 데미안유크는 고령과 건강 악화를 이유로 수감되지 않고 항소 기간 동안 요양원에 머물렀습니다. 항소 심리는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2012년 3월 17일 존 데미안유크가 독일 바트파일른바흐의 요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나이 91세. 항소 심리는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독일 법률상 피고인이 사망하면 재판이 종결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유죄 판결은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는 법적으로는 미확정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로 죽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되짚어 보겠습니다. 그를 트레블링카의 공포의 위반으로 지목한 생존자들. 그들의 증언은 거짓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믿었을 겁니다. 40년 전 지옥 같은 공간에서 본 얼굴을. 그 얼굴이 데미안유크의 얼굴과 겹쳐 보였을 겁니다. 기억은 때로 진심이지만 틀릴 수 있습니다. 특히 극도의 공포와 트라우마 속에서 형성된 기억은 공포의 이반의 진짜 이름은 이반 마르첸코였습니다. 1943년 트레블링카 수감자 봉기 이후 이탈리아 트리에스테 지역으로 이동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945년 봄에 유고슬라비아 파르티잔 부대에 합류했다는 목격담이 있습니다. 소련 당국이 1962년까지도 그를 찾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는 끝내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자연사했을 겁니다. 그리고 2020년에 한 가지가 더 밝혀졌습니다. 소비부르 부지휘관이었던 요한 이만이 찍은 사진들이 발견됐습니다. 361장의 사진. 그중 49장이 소비부르에서 찍힌 것이었습니다. 소비부르가 운영 중일 때 찍힌 사진은 이전까지 단 2장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독일 역사학자 마르틴 퀴퍼스가 이 사진들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 사진들 중 한 장에 존 데미안유크로 추정되는 인물이 있다. 트라우니키 신분증 사진과 생체인식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약 20개의 안면 특징이 일치했다. 같은 사람이다. 사진 속 인물은 다른 보조 경비원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소비보르에서 1943년 봄으로 추정되는 시기에 데미안유크가 소비보르에 배치된 공식 날짜는 1943년 3월 26일이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현재 미국 홀로코스트 추모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소름 돋는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데미안유크가 무죄를 주장하며 내세운 알리바이는 이랬습니다. 저는 포로 수용소에 있었습니다. 헬름 근처 수용소에 1942년부터 1944년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헬름의 포로 수용소는 1944년 4월에 이미 철수했습니다. 소련군이 1944년 6월에 그 지역을 탈환했습니다. 그러니까 1944년 말까지 거기 있었다는 주장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알리바이가 틀렸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여러 법정에서 데미안유크는 자신의 전쟁 중 행적에 대해 여러 가지 다른 버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때는 수용소에 있었다고 했고, 어떤 때는 폴란드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했고, 어떤 때는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법원이 임명한 특별심사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미안유크의 알리바이는 너무 믿기 어려워서 오히려 그가 모든 것에 대해 거짓말했다는 의심을 정당하게 만든다. 40년 가까이 자신은 그냥 평범한 우크라이나 이민자 할아버지라고 주장했습니다. 2번 시민권을 박탈당했습니다. 3나라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사형 선고를 받았고 그 판결이 뒤집혔고 뒤집힌 이유가 오히려 다른 죄를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지 8년 뒤 소비보르에서 찍힌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이겁니다. 그를 트레블링카의 공포의 입안으로 잘못 지목한 생존자들은 진심이었습니다. 그 진심이 재판을 오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류를 바로잡은 증거들이 동시에 그가 다른 학살시설에서 복무했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무죄 증거와 유죄 증거가 같은 문서 안에 있었습니다. 진실을 찾으러 갔더니 다른 진실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진짜 공포의 이반 마르첸코는 어디선가 조용히 살다가 조용히 죽었을 겁니다. 재판도 없이, 판결도 없이, 이름도 거의 알려지지 않은 채로. 정의라는 게 참 복잡합니다. 저는 닥터 쿠르보였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저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다만 좀 느릴 뿐입니다.